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바르게 키우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아이들의 앞길이 막혀 있고 많은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여종 세우셨사오니 우리 자녀 키운 내용들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자녀들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지난주 강의 들으시면서 내 자녀 사랑하니까 조금 강하게 잘 키웠나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스스로 독립하게 키워라 그런 제목으로 저희 세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 목차로 부모 떠나고 남겨진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큰아이, 둘째,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 세 아이들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이 교회 청빙을 받아서 네덜란드에서 한 10년 살다가 나와야 됐어요. 그런데 저희 둘 아이가 16, 15, 9살 이랬는데 남자아이들이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하나는 그 당시에 중3. 한국말도 안 되죠. 한국에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죠. 부모가 가면 당연히 따라와야 되고 목회자 가정의 자녀인데,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이가 한국에 돌아와서 적응을 못할 거 생각하니까 참 쉽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겨두기로 교회하고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 아이들과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면서 5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저희는 항상 아이들에게 목회자 자녀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그 굴레가 굉장히 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두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세 번째, 너희가 왜 어린 나이에 이곳에 남았는지 생각해야 된다. 부모 떠나서 그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있는 게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했던 거, 스스로 강하게 서야 한다.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될 게 있다. 너희들에게 돕는 손길이 늘 곁에 있다는 거 기억하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부모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곳곳에 연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저희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여러분 외국에 두 아이를 남겨놓고 한국에 돌아오는 부모 마음이 어떠겠어요? 많이 울었어요. 울고 돌아왔죠. 아이들에게 부모가 떠난 그 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죠? 그런데 자유다. 부모가 나가면 왜 애들 한편으로는 조금 섭섭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좋잖아요. 청소년 사춘기 애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더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친구들 막 불러다가 파티했대요. 저희 집이 그 아파트가 학교 가까웠거든요.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수업이 자유 수업이에요. 한국처럼 뭐 아침 8시까지 가서 뭐 이거 없어요. 자기가 오전에 월요일날 수업이 11시에 있으면 11시가 한국의 대학생 수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 수업 끝나고 빈 시간 있으면 애들 다 집에 데려왔대요. 실컷 놀고 주말에는 막 파티도 하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한편으로 부모가 없으니. 누렸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집안일이 장난이 아니더래요. 학교 다니면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인문계 중고등학교 공부가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덜란드는.
그리고 빨래, 집안일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한 달쯤 지나니까 엄마 밥이 너무 생각나고 엄마 음식들이 막 눈에 아른거린다. 근데 그 당시는 카톡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 놓고 올 때가 2007년이었거든요. 카톡이 없고 전화도 비쌌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때 연락도 할 수 없었어요. 현실감이 딱 오더래요. 아,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하는구나. 살아야 되죠. 자기들이 선택했잖아요. 여기에서 학교를 가고 싶다고, 여기서 대학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안 깨워주잖아요, 부모들이. 아무도 깨워줄 사람 없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먹을 건 없어요. 거기 저희가 살았던 곳은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에서도 1시간 반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아빠 신학교를 찾아서 갔으니까. 그래서 한국 음식은 생각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음식으로만 살아야 되고, 제가 한국 음식을 먹였던 것은 목사님과 제가 한글학교,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글학교에 목사님이 교장하시고 제가 교사했거든요. 그러면 암스테르담에 독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장이 와요. 그때 이제 알타리 무 같은 거, 한국 배추 같은 거 사가지고 먹였거든요. 한국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 할 수가 없죠, 이제. 네덜란드 것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은 네덜란드에 남게 됐고, 저희는 목회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귀국 후에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협의하에 1년에 한 번은 한 달 정도 제가 네덜란드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사실 법적으로 제가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척을 써서 그런지 중고등학교 아이들 네덜란드 유학 보내고 싶다고 저한테 문의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18 미만 아이는 부모 없이 둘 수가 없어요. 네덜란드는. 기숙사도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오면서 두 아이를 아빠의 유학 비자가 그때 5년을 받은 게 있어서 그게 남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조건, 그리고 네덜란드 현지 목사님이 저희 아이들이 무슨 일 생기면 봐준다는 사인, 그다음 네덜란드에 저희 바로 앞집에 네덜란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 생기면 케어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유학은 보낼 수 절대 없어요. 네덜란드는 18까지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제가 갈 때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많이 싸갖고 갔겠어요. 공항에서 2번이나 걸렸어요. 심지어 조기까지 싸가지고 가느라고. 지금은 안 돼요. 그 당시에 제가 걸려가지고 막 울면서 사정해서, 그 부모의 마음 아시잖아요. 애들한테 뭐라도 먹여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가서 아이들 힘들었던 거 들어주고, 저녁마다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게 있어요. 티타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오픈된 마음을 가져줘야 커서도 계속 마음의 문을 열어요. 저희 아이들은 목사님과 유학하면서 늘 그걸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영적으로 꼭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사모이니까 물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모님들은. 그래서도 그렇지만 저는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꼭 저녁에 티타임 하면서 예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절에서 2절만 읽어요. 저희 집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3개 국어로 읽었어요. 한국어, 네덜란드어, 영어.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이 한글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가 네덜란드에 살아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말을 저도 해야 되고, 또 영어는 세계 공용어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3개 국어로 꼭 한 절에서 2절만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 키울 때 혹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모의 영어 발음이 다 지적이 됩니다. 저희가 네덜란드어로 성경을 읽으면 아이들이 킥킥킥 웃어요. 아빠의 네덜란드어나 엄마의 네덜란드어가 발음이 아무래도 얘들은 거의 원어민 수준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도 아이들에게, 그게 청소년기 아이들이면 엄마 말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여자 이야기, 여자친구 이야기 막 해줘요. 네덜란드는요, 여러분 성이 굉장히 개방된 나라예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 부모의 허락하에 다 성생활을 할 만큼 오픈된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자기 여친하고 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여친이 뭐 잠자리를 안 해. 그런 말 어떻게 청소년기 아이들이 부모한테 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막 저는 듣고 막 들어주면서 이야기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 됐어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와 함께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저희는 티타임을 가졌거든요.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애들이 좋아하죠. 그 자기들 이야기 들어주니까. 또 엄마 아빠는 한국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랬단다 하면서 그 1년 동안 거의 떨어져 있던 그 시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눴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부모가 없어도 안정된 걸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꼭 아이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부모가 없어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우리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속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알지? 너희 마음대로 사는 건 중요한데 너희들 예배 안 드린 거, 그다음에 너희들 제대로 이렇게 살지 못한 거 아실 거야. 하나님은 엄마에게 사인을 한 번씩 보내주시거든.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녁 내내 디스코 타임 춤추다가 주일 예배 빠뜨린 거. 그걸 제가 알고 촉 있다고 오더라고요. 주일 예배 끝나고 전화를 했는데 얘들이 자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네덜란드하고 한국에 한 7시간, 8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촉으로 안 거죠. 그 시간에 예배를 가서 전화를 받을 시간이 아닌데 제가 급하게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새벽 3시까지 파티를 즐기다가 예배를 못 갔다. 엄마 오늘 한 번뿐이야. 예배 잘 드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 되겠다. 뭔가 강한 필요하다 뭐가. 그래서 생활비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썩은 감자, 양파, 냉동고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먹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힘들죠. 그런데 뭔가 아이에게 강한, 왜냐하면 사인을 보내줘야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에는 그렇지 않아야겠다는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그 예배 잘 드린 걸 막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막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의 중고등학교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 대학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덜란드 대학은 입학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졸업이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졸업은 거의 다 시켜주죠. 입학이 우리는 어렵죠. 네덜란드 대학은 입학은 어떻게 하느냐. 고3 되면 마지막에 졸업시험을 봐요. 이 졸업시험을 봐서 이 졸업시험을 합격하면 어느 대학, 어느 과나 지원할 수 있어요. 너무 좋죠. 합격률이 95% 넘어요. 그리고 이 대학 합격증 가지고, 이 졸업시험 합격증 가지고 30살 때까지 대학을 어느 때나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면 경쟁이 치열한 학과는 어떻게 될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예과라든지 몇 개 경쟁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역시. 저희 아이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로팅이었어요. 추첨. 웃기죠. 대학을 추첨을 하다니. 그것도 의대같이 어려운 그런 과. 추첨을 해서 어떤 아이에게 추첨을 하느냐. 6.0 이상 졸업시험 합격 점수가 있고, 이제 의대나 일부 과는 중고등학교에 우리가 마치 문이과를 선택하듯이 어떤 과를 선택해서 미리 공부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연과학이라든지 뭐 의학계열 하려면 그런 분야를 공부를 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 학점이 1학년에 60학점을 해야 되는데 45학점 못하면 탈락. 네덜란드 대학교는 1학년의 탈락률이 40에서 50% 탈락률이에요. 2학년 못 올라가요. 그리고 1학년에서 탈락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럼 의대를 만약에 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의대 진학을 못 해요. 굉장히 무섭고 까다로운 제도예요. 자유를 주는 대신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면 부모와 뭐가 되냐면 독립이 드디어 선언되는 거예요. 18까지는 철저하게 부모가 케어를 하지만 18이 넘으면 부모를 다 떠나요. 그게 네덜란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모를 떠나지 않고 대학을 가는데 계속 부모 옆에 붙어 있다.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약간
덜 떨어진 아이. 독립을 안 하니까. 우리는 대학 졸업하고도 결혼할 때까지도 거의 같이 살잖아요. 너무 다르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갈 때 부모와 자녀가 계약서를 하나 써요. 무슨 계약서냐? 내가 너의 집값만 줄 건지 학비를 줄 건지 절대 둘 다는 안 줘요. 부모가 잘 살아도. 이때부터 정말 독립된 개체로서 경제적인 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네덜란드 대학생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생계를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요. 대학생이 멋지게 살 수가 없어요. 청바지 하나, 티 하나에 또 빵도 거의 싸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돼요. 이게 대학생의 삶이에요. 그리고 졸업도 못해요. 네덜란드 인문계 중고등학교 가는 대학은 3년제인데 3년 안에 졸업하는 아이는 40%도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5년, 6년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금기어가 있어요. 너 대학 언제 졸업해? 물어보면 안 돼요. 굉장히 이거는 신뢰되는 질문이에요. 마치 박사학위 공부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공부 언제 끝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안 돼요. 어떤 애는 대학을 6년, 7년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이리 갔다가 적응 못해서 다른 대학 갔다가.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저희 목사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아빠 따라서 암스테르담 의대를 진학을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의대에 가려고 그 자연과학 이쪽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탈락. 그때 당시에 로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추첨. 자기가 공부를 잘한 거하고 못한 거 상관이 없이 탈락한 거예요. 얼마나 얘는 나름대로 정말 부모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떨어지니까 너무 얘가 낙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엄마 아빠가 새벽마다 기도해 준다는데 왜 나는 합격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또 말하니까 참 목사님 가정에서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같이 운동했던 친구는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걔는 합격했대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성적도 괜찮았는데 떨어졌다고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낙심할 때 그래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대학을 못 다니잖아요. 그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한번 자기가 상담 심리를 공부를 해보고 있대요. 그러더니 한 달인가 2달 하다가 네덜란드 휴학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살 때까지 그 졸업시험 합격한 걸로 갈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그만둬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달래서 그 동네에 신학교가 있으니까 아빠 공부했던 그 신학교를 한번 가봐라. 너가 헬라어도 좀 공부를 했지 않느냐. 막 해서 1년 동안 놀면 뭐하니. 신학이 무엇인지 한번 접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막 권했거든요. 거기도 들어가서 한 달도 못 견디고 정말 아빠는 어떻게 이 신학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스톱! 또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겠다고 그러냐면 자기는 밴드 그룹 형성해서 노래하고 이렇게 연주하고 그렇게 하겠대요. 저희 아이가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영화 광이에요. 어느 정도 광이냐면 뭐 해리포터부터 시작해서 그 영화를 대사를 외울 만큼 심취해서 영화를 봤어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애가 그렇게 영화 보고 음악 기타 배우고 하니까 엄마로서 걱정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되죠.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돼요. 그런데 얘가 무슨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부모 없이 힘든 기간에 자기는 그 영화라든가 그 이렇게 기타 연주하는 게 그렇게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풀게 하고 자기의 큰 기쁨이었다고 말하니까 제가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잔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1년 동안 알바하면서 음악 활동하고 뭐 공부를 특별히 할 필요는 없죠. 그 합격증만 있으면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엄마는 한국에서 다시 아빠랑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거니까 동생 잘 케어해 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 지금 음악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희 큰아이. 이렇게 거리 공연 다니면서 기타 치고 늘 이게 이제 자기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어릴 때 제가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음악학교에서 먼저 피아노를 배우게 했고요. 기타는 자기가 거의 독학하다시피
너무 좋아해서 혼자 거의 배우다시피 했고 음악학교는 아마 한 달 정도 잠깐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부모가 사실 우리는 다 스톱시키잖아요. 대학 가서 대학 가서 해라. 다 하지 말고 공부만 하고 대학 가서 해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한 거는 부모가 좀 놔둘 필요가 있고 좀 밀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게 역사하는 걸 지금 말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과대에 도전을 했잖아요. 또 탈락. 이제 우리 아이가 완전히 얘가 좀 이렇게 돌아가지고 엄마 나 예배도 안 나갈 거야. 애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탈락하고 한 3번, 4번 하는 애들도 있대요. 근데 자기도 원래 의대 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의학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신 것 같다고 이제 자기도 그래서 그러면 저희 아이가 스피치가 좋아요. 아빠도 이제 목사님이고 저도 기자 출신이고 저도 앵커도 하고 이래서 그런지 스피치를 굉장히 어렸을 때 잘해서 엄마 생각에 너는 법대를 가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또 1년 막 논다고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그냥 법대 가서 1년 공부해보고 그게 안 맞으면 내년에 한 번 더 의대를 하는 게 어떠겠니. 근데 법대는 다행히 의대 공부와 다른 걸 하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있는 아빠가 공부한 대학에 법과에 진학을 했어요. 일단 가주니까 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다가 얘가 1학년 공부를 하더니 형법이 너무 제목이 재미있다는 거예요. 형법. 죄 짓는 놈들 다 그냥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형법이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갑자기 라이든 법대가 굉장히 유명해요. 네덜란드에서 형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래가지고 갑자기 2학년 때 대학을 딱 바꾸더라고요. 뭐 저희한테 허락도 없이 엄마 라이든 법대 합격해서 나 거기로 갈 거야. 그래서 이제 편입학을 라이든 법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라이든 법대 다니면서 대학 다닐 때 또 그렇게 밴드 활동을 계속 했어요. 자기가 좋으니까 돈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그냥 밴드 활동 계속하고 대학을 다니고 저는 그때 아이에게 이제 한국에서 보내줄 때 학비는 자기가 벌겠으니까 집값을 달래요. 애들이 다 머리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네덜란드 학비는 1년에 3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집값은 집이 굉장히 비싸요. 월세가 보통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대. 그거 생각해 보세요. 50%는 나라에서 학생들은 대줘요. 그럼 50만 원이니까 12달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잖아요. 애가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 집값을 대달래요. 그래서 집값을 제가 보내주고 생활비 일부를 보내줬죠. 자기가 알바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 달에 뭐 2, 300 벌겠어요. 학생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는 이제 대학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법대 공부하다가 음악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중단됐어요. 왠줄 아세요? 그 음악 밴드 그룹 애들이 전부 이제 그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그 음악 밴드 해도 자기 잡을 가지고 주말에만 해요. 밴드 해서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뮤직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자기 그 잡을 가지고 주말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악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애들이 활동을 하니까 그러다가 애들 중에 많은 애들이 취업을 하면서 어려워지면서 밴드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어떤 데를 취업을 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 유럽 본부의 법무팀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이제 2015년, 16년인데 저는 넷플릭스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저희 아들가 넷플릭스 시험 본다 그래서 야, 왜 그런 데 가니? 너는 법대를 나왔으니까 법무법인을 들어가야지. 엄마가 또 잔소리했죠. 엄마 넷플릭스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 줄 모르고 엄마는 잔소리하니 그래서 너가 알아서 하는데 그랬는데 제가 이 합격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알다시피 넷플릭스가 무슨 회사입니까? 영화 공급하는 회사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뭘 좋아했다고요? 영화광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도전을 하는데 일단은 이게 국제 기업이잖아요. 암스테르담에 실제 넷플릭스가 저렇게 회사가 있어요. 유럽 본부 여기에서 유럽을 다 관할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독일이나 다른 데까지 다 해야 되니까 네덜란드로 하면 안 되죠. 뭘로 해야 되겠어요? 영어.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영어를 해야 되냐? 미국식 영어. 네덜란드나 유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영어가 좀 달라요.
유럽은 영국식 영어를 배웁니다. 학교에서. I can이 아니라 I can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는 영국식 영어를 배우고 날이면 날마다 영화를 한 편씩을 때리다 보니까 늘 발음이 미국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하고 네덜란드하고 암스테르담하고 이렇게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미국 본사에서 너 미국에 몇 년 살았니?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 하더라고. 합격하고 나서. 전 미국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너 왜 혀가 거기 미국식 영어로 돌아가 있어? 그 미국 영화를 보면요. 얘 막 대사를 따라해요. 늘 방에서 막 혼자 막 따라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어릴 때는 이게 한국에 한 번씩 중간에 나오면 그 나홀로 집에 있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 남자애. 거의 다 따라서 했어요. 그만큼 영화를 좋아하고 대사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애들이 영화 많이 보잖아요.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처럼 영화 많이 보다가 넷플릭스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룰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만약에 그때 계속 공부 잔소리를 못 보게 했더라면 못 보게 해도 뭐 어쩔 수 없었겠지만 뭐 혼자 있으면 어쩌겠어요. 못하죠. 저 유급만 당하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마음대로 봐도 좋으니까. 그게 아이의 이 입사에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어를 일단 잘했고 법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너무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선택하기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아이가 합격한 날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데 왜 이 날을 기억하냐면 저희 시아버님이 2월 12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 해에 우리 아들 저기 합격하기 전날. 그래서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외로우니까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들한테. 그래서 엄마 여기도 법무팀이고 국제적인 기업이니까 엄마 여기에 있어도 괜찮아. 네덜란드에 더 좋은 법무법인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잘됐다. 아들 축하해. 수고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의대 안 되게 하시고 법대를 가시게 하시더니 가게 하더니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곳에서 근무를 했죠. 그러고 나서 네덜란드에 제일 유명한 밴드 그룹에 한국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게 저희 아이예요. 그렇게 밴드를 하고 다니다가 로스쿨 졸업할 즈음에 그 밴드 그룹이 해체됐잖아요. 자기는 유럽에서 살면서 음악 활동하고 그게 이제 안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자기의 힐링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활동했던 것을 올린 거예요. 근데 더 더티 데드라는 이 밴드 그룹에서 그걸 보고 너 한번 보고 싶다. 데려가서 연주를 시켜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주중에는 넷플릭스에서 일하고 주말 토요일에는 이렇게 세계적인 네덜란드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했는데 최근에 위드 코로나로 해서 다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하는 저희 아이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려요. 저희 아이의 이름이 박준영인데 못 알아먹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더 코리안이에요. 그 한국인. 그래서 우리 아이의 애명이 더 한국인이에요. 저는 우리 큰아이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영화도 좋아하고 밴드해서 록밴드 가서 목사님 아들이 록밴드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록밴드 하면 어때요? 할 수 있죠. 저는 우리 아이에게 늘 기를 때 가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한 번씩 올 때 기고를 이렇게 하고 와요. 장로님들, 교회 어르신들 요즘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남자애들 귀걸이 하든 머리를 컬러링 하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올 당시에는 또 저희 교회가 저 강북에 있었거든요. 장로님들이 막 한마디씩 했어요. 아, 목사님 아들이 또 어떤 집사님들이 머리는 약간 노랗고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내려입고 목걸이 한 두세 개씩 하고 남자애가 귀걸이도 달고 좀 이상하잖아요. 날라리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를 어릴 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제가 이렇게 양육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얘가 겉모습이 저렇다고 해서
얘 아내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저녁에 예배 드릴 때 너 아마 교회 다니면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바지가 내려가 있어 말씀도 하실 거고 남자애가 귀걸이가 뭐야 목걸이는 왜 3개씩 말할 거야 아들아. 그런데 한국 분들은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딱 이렇게 보내는 거야. 왜 귀가 2개인지 알지? 하나는 듣고 하나는 흘려 보내라고 2개인 거야. 아들 알지?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굉장히 제가 이야기했어요.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다니면 가끔 집사님들이 아빠 살림이 요즘 어려우시니? 왜 이렇게 청바지가 많이 찢어져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제가 찢었어요. 지금 많이 찢어진 거 많이 입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서 올 때는요 정말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막 찢어져 입고 다니는데 저는 다 용납했어요. 제가 여기에 10년 살았고 또 제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어느 날 네덜란드에서 병원을 갔는데 지금은 의사 선생님도 되게 멋쟁인데 저는 그 당시 충격이었어요.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빨간 매니큐어를 발랐더라고요. 손톱도 길어가지고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 그 당시에는 별로 그런 분 없었을 때 저는 뭐 의사가 왜 저 모양 충격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오래 살고 보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의 내면 모습이 중요하지 겉에 하고 다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렇다고 하지. 요즘에 스트릿 봤자 춤추는 분 많이 나오지 보셨잖아요. 여기도 뚫고 막 다 뚫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느꼈고 또 우리 아이들의 그거를 그대로 용납을 했어요. 가끔 아이들은 뭔가 남다르게 보이려고 할 때 특히 교회에서 그러고 오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아이가 그런 모습일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예뻐해 줘야 돼요. 특히 선생님들.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때가 되니까 이렇게 높여주셔서 저희 아이가 넷플릭스 4년 근무하다가 네덜란드의 넷플릭스는 국제기업인데 저희 아이가 최종 목표가 검사하고 싶어 해요. 형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네덜란드 법무법인으로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네덜란드의 최고 큰 법무법인에서 스카웃이 돼서 지금은 한 1년 됐어요. 거기를 자기가 스스로 그냥 넷플릭스를 그만두고 저기로 스카웃이 돼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톡이나 가족방이 있어서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가족방에 제가 늘 은혜 받았던 말씀을 늘 올려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카톡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엄마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엄마에게 은혜가 되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예배 잘 가니? 이제 성인이잖아요. 30살이 넘었는데 너 예배 잘 드렸니? 뭐 어쩌니? 이 잔소리 안 통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너무 이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그냥 이것만 표현해요. 아빠들은 잘 못해요. 아빠들은 못하니까 엄마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큰아이는 저렇게 어릴 때 엄마 떠나서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 네덜란드에서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신다는 게 전 느껴져요.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저는 기도만 할 뿐이지 앞길을 열어줄 수가 있었겠어요. 저의 눈물의 기도.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그 어린 아이들 떼어놓고. 늘 기도하며 많이 울었고 우리 아이들 아파도 가지 못했을 때 많이 울었고 저는 사모였기 때문에 늘 신방해야 되고 성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든 일이 없겠어요. 네덜란드 저 땅에서. 그래도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아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했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처럼 최고의 명약이 없더라고요. 제가 저 자녀 키워보니까. 둘째 이야기 해드릴게요. 둘째는요. 테니스에 목숨을 건 아들이에요. 테니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테니스를 둘째가 하게 되냐면요. 아빠가 제 목사님이 유학 가기 전에 35세에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그 동기도 교수님하고 친해지려고. 네덜란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교수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스포츠인데 테니스를 교수들이 많이 치니까 배워서 가야 된다. 총신대 이제 교수님, 그 목사님 이끄셨던 교수님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목사님은 테니스를 하게 됐고 유럽에 가서 목사님 테니스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시켰는데 둘째가 큰애하고 둘째하고 어쩜 이렇게 달라요?
큰애는 음악 좋아한다 그랬죠. 둘째는 테니스인데 한 번 하기 시작하더니 밥 먹으러도 안 올 만큼 테니스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 지역에서 테니스 영재가 우리로 말하자면 선발이 된 거예요. 선발이 돼가지고 그 네덜란드 그런 본스 트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왜 뭐 광주 전남 예를 들면 서울 경기도 이렇게 그 영재들을 키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뽑혀서 갔는데 저희가 살던 곳에서 1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야 되더라고요. 거기서 훈련을 해야 돼요. 하드 트레이닝. 그런데 처음 몇 번은 좀 가겠더니 목사님이 여기 온 목적이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빨리 석박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아이 데리고 주말마다 또 한글 학교도 저희가 가서 또 사역도 해야 돼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만 하고 저희 애를 1년 하고 또 평가해서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재평가에서 탈락을 안 해야 또 올라갈 수 있는데 또 선발이 됐는데 저희가 못하게 막았어요. 여기 온 목적은 아빠 공부다. 너 테니스 때문에 온 건 아니다. 테니스는 그냥 하나의 너가 좋아하는 스포츠니까 그냥 동네에서만 조금씩 해라. 그런데 애들이 왜 정말 하고 싶은데 부모가 못하게 하면 또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스포츠는 어디나. 얘가 그때부터 약간 어긋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테니스 못하는 그거를 게임에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게임을 또 빠지는데요. 거의 챔피언처럼 게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 하는 거를 보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을 어떻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게임 해라. 그 게임 할 때 여러분 자녀들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런 거 아시죠? 보셨을 거예요. 막 욕하고 막 그러고 막 네덜란드 말로 욕하면서 막 게임을 하더라고요. 한동안 게임에 빠져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억지로 멈추라고 해서 멈출 나이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저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의 테니스 연맹에 가서 그러니까 그 지역의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했어요. 제가 왜 테니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테니스가 또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저희 아이들 테니스 하는 모습. 어릴 때 네덜란드예요. 테니스 하면 항상 거의 1등 많이 나가지고 상을 참 많이 받았고 저렇게 테니스를 했어요.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얘도 네덜란드에서 대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큰애가 대학에 갈 때까지, 큰애는 대학을 갔을 때 비자가 이제 대학생이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비자가 가능했는데 저희 아들 고3 때 말에 비자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학생도 아니고 아빠도 한국에 와 있으니까 비자를 더 이상 연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에 귀국을 한 거예요. 얘가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다행히 12년 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국의 대학은 갈 수 있었지만 얘는 14년을 네덜란드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도 안 되죠. 한국에 아는 친구 하나도 없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집에 나가지도 않고 방에만 있었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한국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1학년 교양 과목. 여러분 교양 과목 얼마나 1학년 한국 애들은 별거 아니지만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어와 영어가 익숙한 우리 아이는 한국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양 과목이.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리포트는 못 쓰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또 한 번 다녔어요. 엄마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아들은 읽어도 그러니까 얘가 국제학과를 갔는데 국제학과 수업은 이제 전공은 영어로 하니까 들을 수 있지만 교양 과목이 기본적으로 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음식 문화 이런 이런 거 있더만요. 몇 가지 들어야 될 게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수업을 들어도 모르고 이런 아들을 붙잡고 데려왔으니까 다 제 책임이잖아요.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아들과 함께 교양 과목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리포트를 못 쓰니까 우리 아들은 영어로 나름대로 막 쓰면 제가 통역을 해서 다시 한국말로 쓰고 해서
어떻게 해서 1학년을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한국말이 안 됐냐면요. 버스를 타잖아요.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또 얘가 외국에서 왔는데 너무 기본 단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창피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느 날은 엄마 종점이 뭐야? 갑자기 제가 신방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종점이라는 말이 엄마 종점이 뭐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제가 잠깐 나갔더니 버스 기사님이 막 자기한테 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버스를 반대로 탄 거예요. 그러면 종점은 다 내려야 되잖아요. 다 내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여기 유명 관광지인가? 왜 사람들이 다 내리지? 앉아 있었더니 버스 기사님이 학생! 종점 왔으니까 내려! 그랬나 봐요.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왜 다 내리지? 이러면서 이제 종점 왔으니까 내려. 그런데 종점을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빨리 내리라고 막 기사님이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그때 엄마한테 문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점이란 말도 모르고 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계속 수업 받다가도 엄마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고 제가 바로바로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한국에 와서. 그만큼 외국에서 오래 산 아이가 한국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대학에 테니스 동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얘가 정하기 힘드니까 테니스 동아리를 갔는데 테니스 동아리를 가니까 네덜란드에서 어렸을 때부터 치니까 테니스를 잘 치죠. 다른 사람보다는. 그러나 선수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냥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간다고 했나 봐요. 친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도 군대를 가겠대요. 친구들 다 군대 가면 심심하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너 군대 가면 한국의 군 문화 적응 힘들 텐데. 자양자, 위양화 앞으로 가. 뭐 이거 깝깝한 거예요. 또 제가 이제 근데 군대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빨리 가는 걸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우리 아들 군대를 간다는데 막막합니다. 군대에서 네덜란드에서 오래 자라가지고 과연 적응이나 할지 위 상사한테 대들진 않을지. 왜냐하면 유럽에서 큰 애들은 불이 잘 못 보고요. 부당하게 하는 거 잘 못 봐요. 학교에서도 좀 그러다가 교수님한테 찢기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막 손들고 막 자기 의견 막 이야기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군대 조직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기도만 했는데요. 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제가 정말 제 기도는 너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용인 3군 사령부 테니스 병으로 발탁이 됐어요. 여러분 3군 사령부 어딘지 아시죠?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나중에 알았으니까. 여기가 별들의 전쟁을 하는 별들이 많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치는 테니스 병을 뽑는데 이 테니스 병은 대학에 아시잖아요. 선수 출신 그런 사람 아니면 안 뽑아요. 그리고 군대에 그 높으신 분들을 가르치는 테니스 병이라 좀 인물도 헌칠해야 되고 이렇게 뭐 조건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어디로 나눌 때 테니스 자기 장기를 쓰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테니스를 썼대요. 그런데 온 거예요. 어디서 왔냐면 3군 사령부 테니스 팀에서 직접 나왔어요. 장교가. 그래서 우리는 서류로만 뽑지 않고 직접 테니스를 쳐서 실력을 테스트해서 뽑겠다고 나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지원했겠어요. 저희 아들이 뽑혔어요. 저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얘는 테니스 선수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무슨 뭐 테니스 뭐 시합은 많이 나갔지만 뭐 탁월한 그걸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실력은 있지만 그러면서 그게 테니스 병이라고 뽑힌 게 아니라 처음에 저희한테 문자로 뭐 올 때는 뭐 지원 뭐 무슨 부서로 이렇게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뭐지? 근데 나중에 그 군대 그 높은 사람이 야, 너 완전히 용났어 이러더래요. 얘가 용났다는 말도 못 알아듣고 엄마 나한테 용났대. 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테니스병. 와, 이건 진짜 저는 우리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 테니스병으로 가서
열심히 높으신 분들 테니스 가르치고 나왔으니까 물론 훈련은 받았겠지만 그렇게 군대에서 어렵지 않게 있다 온 거예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 아이의 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 테니스 치는 모습이고요. 이 테니스 때문에 대학 생활을 버텼어요. 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도 테니스하고 오래된 선배님들이시래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테니스만 치더니 그렇게 테니스를 했고요. 대학 다닐 때 우리 하나님 참 놀랍더라고요. 얘가 네덜란드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네덜란드어를 우리 아이처럼 완벽하게 하는 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외대 화란어과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아들이 외대 국제학부를 나왔는데 화란어를 제2 부전공으로 했어요. 그냥 하나 따겠다고. 그렇게 돼서 했는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외국인들 와서 한국 적응하는 거. 그 프로그램에 통역 따라다니면서 저런 의뢰가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 와서 얘는 한국말 적응도 못하지. 왜 하나님은 자기 네덜란드 대학 가고 싶었는데 왜 한국으로 나를 비자가 안 돼서 보내게 하셨는지 불만도 많고 힘들었지만 군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니 저런 또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하더니 또 연락이 돼가지고 네덜란드 PSV라고 알죠? 이영표, 박지성이가 있었던 팀이잖아요. 여기에 유소년 팀이 제주도에 이렇게 시합이 있었나 봐요. 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아이가 여기 가서 통역하는 일을 알바로 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 대학 다닐 때 용돈을 딱 30만 원 줬어요. 대학생에게. 그러면 자기 말이 교통비하고 밥 사 먹으면 절대 돈이 안 남죠. 제가 절대 용돈 정해서 주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실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 보니까 한 50만 원씩은 받는 것 같더래요. 대학 다닐 때. 엄마는 왜 30만 원밖에 안 주냐고. 그래서 형아도 보내줘야 되고 엄마가 여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맨날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게 뭐겠어요? 알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볼까? 이태원의 음식점 알바,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편의점 알바, 커피숍 알바. 그러다가 저런 알바는 자기 말로 고급 알바래요. 통역비라 좀 많이 준다고 저런 것만 있으면 무조건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그 아이들, 왜냐하면 이 아이들하고 너무 소통이 잘 되잖아요. 저희 아이는 네덜란드에서 중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말도 뭐 통하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떤 게 연결이 되냐면 그 아이들 모습이에요. 어디까지 연결이 됐느냐. 이게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야,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결이 돼가지고 네덜란드 국영방송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온 거예요. 그래서 통역해주고 한 알바 학생을 찾았는데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4학년 초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통역 알바를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네덜란드 팀 요즘에 동계올림픽 보셨죠? 얼마나 스케이트 잘 타는지 보셨죠? 네덜란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덜란드 온 그 수로가, 국토의 수로가 다 얼어버려요. 겨울만 되면. 그래서 그 수로를 타고 스케이트를 타고 출근을 해요. 아기 때부터 애들이 그 스케이트 타고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 빙상 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네덜란드 방송팀에 한국 취재하면 한국말 통역하고 네덜란드 뭐가 되니까 네덜란드 말 해주고. 그래서 제가 늘 그랬어요. 너가 대학 못 가서 너무 억울하고 네덜란드 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셔서 너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또 너를 저런 식으로 쓰신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알 수 없어. 이제 늘 애들에게 그런 말 했는데 저거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또 확실하게 좀 느끼더라고요. 그러다가 네덜란드 방송국에서 얘하고 이제 네덜란드의 방송에 내보낸 거예요. 왜? 네덜란드가 너무 완벽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들하고 막 말해도 그냥 말이 다 되니까. 그 네덜란드 방송에 저게 출연한 내용인데 유명한 네덜란드 진행자예요. 그럼 네덜란드에서 그날 오후에 네덜란드 저 아는 지인들이 막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아들 봤다고. 태영이 그렇게 네덜란드에 대학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가더니 한국에서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고. 네덜란드 방송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네덜란드 라디오 방송도 출연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 잘 아는 히딩크 감독 왔죠. 그때도 평창 올림픽 때 저희 아들이 매일 아침 호텔에 가서 히딩크 감독님 모시고 와서 평창 그 올림픽 경기장에 데려다주고, 저희 오른쪽에 유명한 선수잖아요, 네덜란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둘째도 지금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바로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해준 게 없고, 제가 부모로서 그냥 작은 거 기도해주고, 그냥 하나님이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까 늘 이렇게 말해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길들이 이렇게 열려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애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막내딸은 너무 어려서 9살에 한국으로 같이 왔어요. 저기 사진이 네덜란드 교회에서 태어나서 저기는 유아 세례를 굉장히 빨리 해요. 2달 정도 되면 유아 세례를 바로 시작하더라고요. 네덜란드 목사님 앞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거고, 여기 보면 중간에 그 동양의 유치원 다녔던 저희 딸아이. 우리 딸아이는 네덜란드가 자기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늘 어릴 때 엄마한테 집에 와서 엄마, 나는 머리가 까매 늘 물어봤어요. 야, 엄마 아빠가 꼬마니까 당연히 너도 꼬마지. 네덜란드 애들은 늘 다른 머리니까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 있고요. 근데 이제 쟤를 9살에 한국에 데리고 왔거든요. 얘는 한국말이 서투르게 해서 당연히 서툴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네덜란드 산인데 한국의 초등학교에 적응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힘들었죠. 그런데 엄마의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우리 애는 공부를 따라하기 어려웠어요. 당연히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기본 말은 엄마하고 했지만 한국의 초등학교 2학년 따라하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빠들은 왜 안 오냐고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왜 나만 왔느냐고. 3명이 같이 있다가 자기 혼자 오니까. 그런데 제가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이냐. 한국에서 우리 아이를 기르지만 네덜란드식으로 키워보자. 쉽지 않은 결정이죠. 한국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마음껏 놀게 키우자. 우리나라 부모님들 쉽지 않죠. 초등학교 때 애들 마음껏 놀리면 기초교육이 떨어져서 중고등학교에서 공부 못하고 대학은 어떻게 가라고. 그러다가 학원을 안 보내고 우리 아이도 오빠 따라서 테니스장에 어렸을 때 놀러 다녔기 때문에 테니스를 좀 좋아했거든요. 테니스를 시켰고 미술 좀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네덜란드에서 바이올린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좋아하는 거 시키면서 주로 이제 학원은 안 보냈죠. 왜냐하면 가봤자 학습하는 학원은 못 따라가니까.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습 부진화에 걸렸어요. 여러분 학습 부진화가 뭔지를 혹시 요즘엔 바뀌었다면서요? 공부 진짜 못하는 애들이 걸리는 게 학습 부진화잖아요. 우리 딸은 저게 걸려도 창피한 것도 없어요. 저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이 그 근처 교회니까 이제 목사님 딸인 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공부하신 분도 많이 알고 그러는데 어쩌면 얘를 이렇게 공부를 안 시키냐고. 엄마가 이렇게 공부 안 시키셔서는 큰일 납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딸이 23인데 그때 엄마가 밀어붙여서 공부를 시켰으면 아마 자기가 어긋나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지금 커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냥 제가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언어가 달리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넌 즐기면서 학교에 그냥 가주기만 해라.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그냥 놀다가 학원도 거의 안 갔고요. 좋아하는 영어는 좀 하니까 그냥 영화 보여주고 그렇게 초등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는 배정돼서 가잖아요. 중학교 가고 초등학교 때 뭘 했느냐. 저희 아이들한테 우리 딸아이는 교회에서 이제 연주 그 오케스트라 팀에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바이올린 네덜란드에서 배웠거든요. 바이올린 하게 하고 교회에서 찬양팀 했고 우리 아들도 이제 대학부 찬양팀 계속 시키고 이제 그 대학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봉사하게 시켰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엄마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단다. 늘 이렇게 애들한테 훈련을 시켜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된다. 너희들 엄마 아빠 기도한 걸로 자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100% 안 돼.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귀국해서 둘째가 아이들에게 영어 좀 하니까 다른 애들보다 중고등학교 애들 영어 지도하는 거 시켰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이제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큰애는 한 번씩 네덜란드에서 중간에 나오면 그 여름방학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교회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 기타 무료 강습. 그렇게 이제 뭔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그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어느 날 친구들하고 그 댄스 동아리가 중학교 가니까 있더라고요. 댄스 동아리 해갖고 또 이렇게 막 하면서 재밌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저기 이제 노란 옷 입은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그 학교 1등짜리예요. 전교 1등짜리. 근데 걔가 또 댄스 그룹에 하면서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하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밀어붙여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자기가 좀 하고 싶어야 돼요. 우리 엄마들 아시잖아요. 공부 막 하라고 해서 애들이 그냥 공부하던가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공부도. 그래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명동에 저희 딸하고 저 다녔는데 갑자기 길거리 캐스팅이 됐어요. SM에서. SM에서 갑자기 저랑 같이 명동을 가는데 쟤를 데려다가 전 처음에 이제 그 사기꾼인 줄 알고 안 믿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SM이라고 그러면서 SM 매니저라고 해서 저희 딸을 데려다가 이제 그쪽 이제 아이돌 쪽에 데뷔를 좀 해보고 싶다고 처음에 데려가더라고. 그러더니 몇 번 이렇게 뭐 한 4번인가 이렇게 계속 예지를 뭐 하더니 결국엔 마지막에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 딸이 또 병에 걸렸네. 아이돌 지망생 병에. 와,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하더니 이제는 또 춤배우러 다니겠대요. 자식들 진짜 못 이겨요. 엄마 부탁이니까 나 댄스 좀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북에 댄스 어디 가서 보내다가 강북에서는 해서 안 된다고 또 강남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또 다녔어요. 2년 이상을. 열심히 춤 배우고 뭐 이렇게 노래도 배우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식이 하고 싶은 거를 말리는 건 참 어려워요. 저희는 또 네덜란드 태어나가지고 네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없고 해도 되지도 않아. 그래서 시켰어요. 그럼 이 길로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부모가 없는 살림에 밀어줬으면. 마지막에 아이돌 어떤 유명한 그룹하고 마지막 계약 직전에 얘가 이제 핀트가 상한 일이 생겼어요. 동의서를 써야 되더만 이게. 시술 동의서. 몇 가지 동의서가 있더만요. 아이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얘 여기를 뭐 좀 깎아야 된다든지 몇 가지 서약을 하라는 그거에가 이제 이게 또 돌아가지고 고3에 갑자기 그만두겠대요. 2년인가 열심히 했는데. 계속 해야죠. 했으면. 그리고 갑자기 대학 가겠대요. 성적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야간 수업도 하나도 안 하고 끝나면 맨날 가서 저렇게 저것만 했는데. 그리고 무슨 뭐 화보 찍는다고 막 찍고 막 하여튼 학교 다닐 때거든요. 저게 저렇게 난리가 하다가 갑자기 고3에 안 하겠대요. 고3 2학기 때 그것도. 와,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잘 갈 수가 없죠. 전문대 갔어요. 전문대. 호텔 관광학과. 그럼 잘 가겠대요. 가라 그랬죠. 그러더니 스톱한대요. 한 학기 다니더니. 자기가 다닐 곳이 아니래요. 애들이 엄청 세고 욕도 엄청 많이 하고 한 번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자기가 적응을 못하고 미치겠다 그래서 엄마 스톱! 아이들 키울 때 부모가 강요해서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애들은 하나같이 안 돼요. 그게 다 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럽에 데리고 간 잘못.
스톱 하더니 편입학 하겠대요. 편입학. 재수는 모든 과목을 공부해야 하니까 안 되는데 편입학은 영어만 하면 된다면서요. 편입학을 하겠다 하면서 엄마한테 돈을 너무 많이 그동안 아이돌 뭐 한다고 연예인 뭐 한다고 다녔기 때문에 돈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는 거 자기도 이제 눈치가 있었는지 자기가 알바하면서 다니겠대요. 그래서 편입학하면서 처음에는 편의점 알바 한두 가지 하다가 그 학원에 편입학원에 종로에 큰 편입학원인데 그 원장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 편입학원에서 오전에 한 3시까지 일을 하고 이제 오후에 공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학원 원비 안 내고 그 자기 생활비 버는 조건으로 학원을 다녔어요. 편입학 학원을. 얼마를 거의 2년을 다녔어요.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대학 3학년이에요. 자기 스스로 해서 결국엔 지금 대학 다니고 있고 지금 저희 딸은 집을 나가 있어요. 1년 됐어요. 독립한 지. 대학교 3학년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이제 둘째가 한국에 귀국을 했을 때 둘째가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도 안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짠하잖아요. 네덜란드 그 어릴 때 부모 떠나 있고 또 저희 집하고 우리 아들 학교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좀 더 대학생인데 좀 더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취업하면 내보내야겠다.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고생한 게 좀 엄마로서 걸려서 그랬는데 우리 큰아이 있죠. 한국에 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옆에 빌부터 사니? 동생한테 늘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동생이 좀 편하게 엄마 옆에 사는 게 뭐가 어떻다고. 너는 그 나이가 돼가지고 왜 엄마 옆에 붙어 사냐고 잔소리를 그렇게 해대더니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다녔던 지 여동생한테도 여자애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18 대학 가면 바로 집 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너는 오랫동안 엄마하고 살았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네덜란드의 큰아들 입장에서는 나이가 먹었는데 군대 갔다 오면 벌써 한 25쯤 되잖아요. 5, 6 됐는데 부모 옆에 저렇게 있다는 게 늘 이상하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둘째는 이미 뭐 취업했으니까 나가 있고요. 큰애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고요. 둘째는 막내딸도 지금 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면 집에 와요. 큰애는 둘째는 아예 오지도 않아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고 저는 나가 있는데 반찬도 아무것도 안 갖다 줘요. 반찬 가끔 갖다 주면 안 먹고 그러니까 엄마 가져올 필요 없대요. 아무것도 안 갖다 줘요. 근데 이제 막내딸은 그래도 이제 딸이라 엄마 좀 옆에 가까운 데에 이제 얻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와요. 그런데 주말에 오면 늘 이제 주중에 지 혼자 해먹고 살다가 또 알바를 지금 현재 잠깐 휴학하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버는 알바를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오면 저는 엄마 입장에서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는 그러니까 뭐든지 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 이게 오기 전에 이제 가면서 엄마 내가 너무 기생충 같다 그러는 거였어. 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엄마 앞에서 무슨 기생충 이야기를 해. 엄마한테 너무 주말 동안 붙어 있었지. 애들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 보는 게 무섭다고. 어릴 때부터 오빠들 떨어져 있는 거 그거 보고 살다 보니까 엄마 와서 당연히 엄마 옆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또 이제 뭐 제대로 못 반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빨래도 하나 해줬거든요. 한 그 티셔츠 2개. 우리 집에 잤으니까. 그거 빨아주는 걸 고마워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 한국에서 엄마가 당연히 밥 해주는 거 당연하게 먹고 자기 빨래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애들 솔직히 요즘 있잖아요. 그죠? 대학 졸업하고도. 근데 내 보내보면 아세요, 여러분. 우리 딸이 나가 살더니 아들도 마찬가지. 집에 오면 하나씩 뭐 가져가요. 엄마 세제 저기 2개 있네. 나 하나 가져가도 돼? 알죠? 세탁기 그 넣는 세제도 비싸잖아요. 혼자 나가서 살아보면 다 비싸다는 걸 알아요. 달걀도 한 판 사면 엄마 나 5개만 가져가면 안 돼 이래요. 달걀도 편의점 가면 10개짜리 5천 얼마씩 하잖아요. 애들가 이제 안 거야.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간다는 거를. 편의점 가서 몇 개만 사도 돈이 나가고 자기가 알바해서 열심히 버는데도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또 뭐 핸드폰 값 내고 생각해봐요. 애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100만 원도 부족하대요. 자기 말에. 쓸 게 없대요. 그러면서 애들이 뭘 알아요? 야,
악착같이 살아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저희 큰 둘째는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잖아요. 엄마 아빠 떨어져서. 얼마나 꿉꿉쟁이인지 몰라요. 정말 꿉꿉해요. 돈 하나를 안 쓰려고 자기가 고생해서 버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가 안 도와준다는 걸 다 알거든요. 저희는 자식들한테 딱 해준 게 청약 통장이었어요. 5만 원짜리. 내가 그건 넣어준다. 그 이상은 없다. 당연히 없죠. 알고 있어요, 우리 애들. 엄마 아빠는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거. 그냥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나이 먹은 100세까지 산다는데. 그러니까 애들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와서 강의하는 이유가 뭐 저희 아이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도 많이 가고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일반 믿지 않는 엄마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바뀌어야 부모가 살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왜 또 이걸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게 그거잖아요. 독립하게 키우는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는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야 돼요. 부모가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 막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지금 보셨잖아요. 하게 했더니 그것들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물론 저희 아이들만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성공해서 어떤 그런 우리가 TV에서 보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한 길을 달려왔더니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게임도 잘해도 게임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선택한 걸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 저희 아이들이 남아있을 때 왜 내가 남아있고 여기서 왜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를 우리 애가 엄청 생각했대요. 큰아이가. 난 여기 성공을 해야 된다. 왜? 난 부모 떨어져 남아있었고 내가 여기서 남아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어느 선을 그으셔야 돼요. 중고등학교 애들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용돈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3만 원부터 내가 한 달 어떻게 써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부모들이 주라는 대로 줘요.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돈은 그냥 무조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한국 애들은 중고등학교에 네덜란드처럼 이게 수업이 자유스럽지 않고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이들이 알바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알바하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한국과 네덜란드 다르다는 걸 제가 인식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거 경제적인 부분에서 용돈을 정해진 거 외에는 주지 않는 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갑자기 하면 우리 엄마가 오늘 왜 이러지? 안 그러다가 갑자기 이러면 안 되니까 아이 어리신 분들은 조금씩 어릴 때부터 시도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 애들 뭐 해주는 것도 조금 금하셔야 돼요. 유럽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손주 이뻐요. 다 해주고 싶죠.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애들이 조그만 거 선물 하나 해주면 굉장히 감동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성년이 돼서 스스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이제 네덜란드 애들을 저희 집에 옆에 있는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왔고요. 옆에 오른쪽은 대학생 때 왔어요. 이 똑같은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한국에 이제 여름에 나오면 돈을 알바해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한국에 와요. 그 친구가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부모가 제가 저희들을 데려올 때 그 부모 집에 이제 우리 집에 오니까 이야기를 하고 데려와요.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 당연히 비행기 값을 부모가 줄 줄 알았어요. 저는 한 비행기 값이 1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덜란드에서 한국 올라오면 부모가 다 안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이 두 아이 부모가 되게 잘 살거든요. 저 옆에 빨간 옷 입은 아이는 아빠가 조종사고 엄마가 간호과 과장이고요.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애는 아빠 엄마가 공무원이에요. 네덜란드 좀 높으신 공무원들이에요. 잘 사는 가정이에요. 집도 되게 잘 살아요. 제가 커피 마시러 가서 알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어느 날 너 한국 간다니까 카드를 하나 주겠대요. 카드.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애들이라 카드가 없잖아요. 부모 이름의 카드를 줘서 이게 돈을 뺏을 수 있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 카드를 써도 된다. 그래서 멋지네. 부모님 카드도 주고.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너가 쓴 카드 값은 돌아와서 갚아야 된다. 중고등학교 애들인데. 좀 줄 수 있죠. 저렇게 잘 사는데.
와, 애누리 없대. 그래가지고 쟤들이 이제 한국 와서 뭘 사다가 이제 돈이 이제 없으면 카드로 긁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럼 얘들이 용돈 기입장을 어릴 때부터 써가지고 얘들은 그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쓰는 거 그걸 항상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뭘 열심히 써요. 보면 오늘 자기가 돈 빼서 쓴 거 있죠. 부모 카드로 쓴 거. 그걸 기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가서 더 많이 갚아야 되니까 열심히 앞으로 못 쓰고 되게 아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딱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현숙. 저한테 현숙 꼭 이렇게 부르거든요. 유럽 애들은 이름 부르잖아요. 나 하루에 얼마씩 내면 돼 이러더라고요. 페르다 호필 무디 버달른 네덜란드 말로. 왜? 자기가 친구 집이지만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숙박료를 내겠다는 거죠. 하루에. 야, 너희들 돈 그렇게 많니? 비행기값도 거의 벌어서 왔다는데 돈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내려고 했더니 하루 10유로만 받으면 안 되냐요. 15,000원, 13,000원 유로로. 제가 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받아요? 여기는 흐라티스다. 그러니까 서비스 하겠다. 대신에 태영이가 너희들 데리고 서울 투어를 할 때 태영이 밥을 사줘라. 그 돈으로. 왜냐면 투어 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어 할 때 밥을 먹을 때 우리 태영이 밥값을 내줬대요. 여러분 더치페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더치가 네덜란드죠. 왜 더치페이가 나온 줄 아세요? 부모하고 밥 먹으러 가도 내가 사겠다 하지 않으면 각자 내요. 무서운 나라죠. 잘 사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식당을 갈 때마다 얘들이 카드가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카드 안 써도 됐으니까 밥값을 딱 이렇게 메뉴판에서 봐요. 저랑 같이 가도 보고 뭐 7,500원 그러면 여기 테이블에다 딱 8,000원을 딱 내놓고 밥을 먹어요. 나갈 때 계산하면 되는데도 습관인 것 같아요. 딱 내놔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장로님이 목사님 집에 손님이 왔다고 이제 맛있는 걸 사주신다고 우리 나오라 그래서 나갔거든요. 그 장로님이 사준다고 분명히 제가 말을 했고 우리 아들도 했는데도 너무 창피하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돈 내지 않아도 되냐고. 내가 이거 그냥 얻어먹어도 되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장로님이 이제 네덜란드 말을 못 알아주시니까 나중에 영어로 이제 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냥 먹어도 되냐고 계속 물어봐. 아니다. 오늘은 장로님이 사겠다고 했다고. 그냥 뭐 마음껏 먹으라고. 그래서 고기를 막 사줘서 너무 애들이 좋아하면서 막 기뻐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 쟤들 대학 갔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래도 한국이 너무 좋다고 와서 저희 집에 3주 있었는데요. 제가 3주씩 데리고 있으면서 외국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편한 건 제가 처음 깜짝 놀랐어요. 왠 줄 아세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스스로 하는 게. 제가 아침에 지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6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테이블에 딱 앉아서 둘이 딱 접시 놓고 빵을 딱 해서 먹고 설거지 딱 해놔요.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쟤들 놀다가 좀 일찍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신방도 가야 되고 수요 예배도 가고 이제 목사님 댁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집이 깔끔하게 치워져 있어요. 그리고 빨래 있잖아요. 빨래도 어쩜 이렇게 애들이 잘 개요? 어머, 남자애들이 막 제 속옷까지 다 개가지고 탁탁탁 해서 와, 소파에다 탁. 저희 아들들이 그렇게 할 리는 없는데 하자 그랬대요. 공짜로 먹여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와, 그렇게 해놓고요. 청소도 다 해놔. 설거지도 하나도. 그래서 제가 3주 애들을 데리고 있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도 제가 밥값 부담도 없어. 왜? 지 밥값 지가 내니까. 그러더니 제가 이제 한 번쯤 밥을 샀죠. 목사님이랑. 당연히 어르신인데 한 번씩 사야죠. 어머, 가기 하루 전날 저녁에 약속 시간을 비워달래요. 저희한테. 목사님하고 저한테. 왜? 그랬더니 너무 고마웠다고 저희한테 멋진 곳에 가서 밥을 사겠다고. 그러더니 이 고등학교 애들이 자기가 가서 알바를 열심히 하면 된대요. 아빠 카드를 쓰겠대요. 그러면서 멋있는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저희 딱 저녁에 밥을 사주는 거 있죠. 너무 고마웠다고. 네덜란드 오면 이 고마움을 갚겠다고. 꼭 오라고.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랬고 저희도 네덜란드 가면 참 묵을 곳이 많아요. 아이들 친구들
가정에 가서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네덜란드 저희 아이가 이제 또 한 번씩 가면 저렇게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우리 큰아이도 이렇게 이제 저희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큰아이 친구들이에요. 왔어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친구가 이렇게 한국에 사니까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큰아이 친구들 예배 참석했던 모습인데, 큰아이 친구들은 대학생 때 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얘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요즘에 여러분 아시죠? 에어비앤비, 전 세계 통하는 숙박 알죠? 야, 엄마가 한국에 있는데 엄마한테 하나도 부탁 안 하고 이태원에 자기들 놀기 좋다고 이태원을 네덜란드 애들이 이제 가고 싶어 했대요. 거기다 집을 얻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돈 보내기 전에 계약금 걸고 또 보내잖아요. 하기 전에 엄마한테 그 집이 어떤지 한 번만 가달래요. 와, 그래서 이태원에 갔더니 그 외국인이 살다 간 집이더라고요. 외국인이 또 이태원에 보니까 이렇게 렌트한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집을 얻어놨더라고요. 열흘인가 보름 정도 한국에 있다 갔는데 저희 집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밥 해준다 그래도 너무 스케줄이 빡빡하대요. 자기들 혼자 렌트카 빌려가지고 설악산이며 어디며 다 다니고 주일날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못 알아듣죠. 목사님 가끔 영어도 하고 하면서 애들 이제 설교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 큰 애들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본코차가 있어서 목사님도 운전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무슨 이동하고 이럴 때 3번 마지막 밥을 사준다고, 이제 자가용이 탈 수가 없잖아요. 저희 가족까지 타야 되니까. 그래서 본고차로 한 2번, 그다음에 공항 움직이는 거 본고차로 2번인가 목사님 해줬거든요. 그렇게 고마워해요. 지금도. 그런 걸 제가 보면서 네덜란드 애들을 이렇게 스스로, 저희들 이미 다 독립해서 살죠. 부모 다 떠나서. 어릴 때부터 사랑하니까 강하게 키우니까 저렇게 청년이 돼서 다 독립해서 사는구나.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편하죠. 다 저렇게 저희들이 뮤지션 하는 그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어릴.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아이들 기른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하나 보고 싶어요. 한번 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9절 잠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목사님과 함께 네덜란드 유학을 갔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고 왔고, 지금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요. 물론 네덜란드의 특수한 환경에서 기르기도 했고, 저희 딸은 한국에서, 또 둘째도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보냈고, 저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마음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부모로서 당연히. 그런데 한국의 혹독한 교육 여건이 참 쉽지 않아요. 지금 많은 아이들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한 아이도 너무 많고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저렇게 될 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기대도 할 수 없었고요. 우리 큰아이와 우리 둘째와 우리 새아이를 위해서 제가 했던 거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목회자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를 강조했어요.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지만 아이들에게 저희 목사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교육을 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아이가 어떻게 하든 뭐 하든 잔소리 안 하셨어요. 저희 집은 제가 좀 무섭게 약간 했지, 목사님은 사역도 바쁘셨고 그래서 그렇게 못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서 작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봉사하고 또 네덜란드 어떤 교육 시스템의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씩의 길을 열어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길을 저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넷플릭스에 들어갈 걸 생각도 못했고, 우리 아이가 넷플릭스에 있다가
그렇게 네덜란드 큰 법무법인에 스카우트 될 거라고 생각도 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끔 제가 우리 시아버지 기일을 이야기했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전도왕이세요. 광주 동명교회에 다니셨고 시댁이 믿음의 가정이었고 또 시아버지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시아버지 장례 치르고 장례 끝난 날 우리 아들이 그 넷플릭스 합격한 걸 보고 아 아버님이 하늘에서 또 우리 손주를 위해서 또 저런 도움을 주셨나 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길이 열리지 않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자녀가 잘 커야 노후가 편하다. 그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저희 자녀들의 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 아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기도했죠. 이 세대가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이다, 믿음의 자녀이다 고백하기 참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있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갈수록 많아지고 그렇지만 우리 신실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아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우리 아이들 보지 않았지만 멀리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간섭하셨다고 생각했고 우리 아이들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 길이 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예배 안 드리고 인간적으로 막 살아서 잘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자녀 교육에 너무 얽매이면 안 돼요. 너무 엄마들 그런 그 소리. 왜냐하면 그게 잠시 잘 될 것 같지만 멀리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하나님도 아세요. 저는 방송국에서 기자일을 했어요. 부목사 사모였는데 유학 가기 전에. 방송국은 일요일도 안 쉬잖아요. 그럼 저는 새벽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가끔 테니스 때문에 시합 때문에 일요일날 결승 시합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너 그럼 이런 결승이 있어서 예배 못 드렸겠네? 그럼 엄마 일찍 나가야 돼서 예배는 못 드렸어. 그런데 엄마 알려준 대로 말씀 읽고 기도했어. 그리고 오후에 일찍 끝나면 네덜란드 오후 예배는 있거든요. 오후에 예배 갈 거야. 근데 그게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아이들 스스로 봤어요. 느꼈고. 제가 간증하는 부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 교육도 뭐 말로만 한다고 여러분 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삶이잖아요, 삶. 그러니까 저희 가정 아이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신방이 우선이고 교회 장례가 우선이고 늘 아이들이 한국에 한 번씩 와도 제가 아이들 봐야 되니까 신방 못 갑니다. 사모님 그럴 수 없잖아요. 뭐 장례식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계획은 늘 미뤄졌어요. 한 번씩 왔었어도.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우리 부모님은 성도가 우선이고 목회자 가정 그걸 애들이 용납을 해줬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랬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자기들이 또 그런 엄마 아빠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자기들의 길이 더 잘 됐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카톡방으로 엄마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또 둘째도 엄마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카톡방으로 자녀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요즘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서 스스로 독립시키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이라도 조금씩 제가 말한 거 여러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한국은 다르지만 조금씩 하나하나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면 안 돼요. 애들 놀래요. 조금씩 하나하나
하나씩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이런 간증이 이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욕심을 내고 많은 것들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삶에서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힘듭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교육 여건 속에서 아이들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아이들 엄마로서 부모로서 따뜻하게 안아주게 하시고 아이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각자는 다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가정 환경도 다릅니다. 그 아이들 인정해주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엄마의 눈물, 아빠의 눈물의 기도가 강단과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눈물이 자녀를 키우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세웁니다.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교회에 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자녀 때문에 더 많이 교회에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